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탄핵 정국 국면에서 오늘 아침에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선 조금 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진행 중이고 국회에선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직전부터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현장 볼 텐데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바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회견 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국민의 힘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쓴소리 할 때는 쓴소리를 하시더라도 잘한 일 했을 때는 또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는 그야말로 기자 간담회로 기획이 됐기 때문에 주제를 특별히 제안을 하거나 특별히 섹션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너무 장시간 시간을 끌지 않게 좀 가급적이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 뒤에 분들은 질문을 하시더라도 제가 보고 이렇게 질문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받아보죠. 예, 서울경제 강도림 기자님. 예. 예. 그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이 좀 안정됐다고 그리고 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 평가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 당이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당과 정부 간의 불협화음 또 거기에 이어지는 당내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비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 시절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그 여당으로서 그 내부에서 이 사사건건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혹은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이슈를 두고 그 내부에서 어떤 다툼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마 그 중간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을 평소부터 지지했던 분들도 우리 당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해소가 되면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래서는 이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그래도 대한민국께서 안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밝은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은 이 보수정당 국민의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해주셔서 좀 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주는 그 현재의 어떤 불안한 상황에 대한 걱정에서 오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의 퍼포먼스 결과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들으셨는데 일단 지지율 관련해서는 자막 보시는 것처럼 야당의 행태가 들어가면 힘 모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정 불협화음을 좀 해소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 모두 발언 때는 어떤 얘기했죠?
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최근에 당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서 이 계엄 직후에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에게 힘을 모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최근 당의 지지율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당이 안정되고 화합하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당이 안정되고 화합해야지 제대로 된 변화나 쇄신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금까지는 당의 화합 과정이었고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매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의 이 편향성을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민생 경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신년 기자 간담회까지 짤막하게 한번 봤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철 기자, 자, 오늘부터는 탄핵 재판이 처음으로 오전부터 열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5차 변론까지는 오후 2시에 시작했지만 앞으로 남은 8차 변론까지는 모두 4시간 앞당겨 시작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 4분쯤 이곳 헌재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5차 변론은 약 7시간가량 심리가 진행되며 윤 대통령도 거진 밤 10시가 돼서야 구치소로 복귀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증인신문이 3시 반에 예정된 만큼 변론도 일찍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증인들의 면면도 굉장히 좀 관심인데 증인들 그리고 주요 쟁점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5차 변론 때에 이어 오늘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조금 전 10시 20분쯤부터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반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차례대로 증언대에 섭니다. 이 중 곽 전 사령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그제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차 변론 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 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변론 때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는데 반대로 곽 전 사령관은 입을 열지도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는 양심 선언을 해 주목받았던 김 단장과 야당의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는 박수석의 증언도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네, 이시열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일단 오늘부터 현재 변론이 종일 집중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윤 전 기자 오늘 보니까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 그리고 증인들 간에 굉장히 좀 불꽃이 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아무래도 핵심은 이 계엄 당일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이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을 지금 증인으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육군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로 계엄 당일에 국회에 있었던 계엄군을 현장에서 지휘한 지휘관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월 9일에 이 지휘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양심 선언을 했는데요. 이 707 특임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회 출동과 봉쇄 그리고 본관 창문을 깨고 건물 내로 진입하도록 한 지시의 주체가 모두 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현태 이 특임단장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는지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그렇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양심 선언을 한 이후에 이 국회에서 현안 질의에 나섰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안규백 그 당시 국방위 위원장이 본인을 왜 국회 회의장에서 끌어내지 않았느냐, 체포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김 단장은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는 이 김 단장에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배치가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증인 신문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집중적으로 지금 묻고 있고 네. 김 단장은 당시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단장 오늘 재판에 들어갈 때의 모습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먼저 보시죠. 오늘 그 재판장에서 어떤 발언을 하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진실되게 다 증언할 계획이고 사전에 뭐 질문지를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부대원들이 이용당했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입장을 오늘도 밝힐 예정이신지. 현재 뭐 신문 그 지리에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언급하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속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제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을 해서도 같은 증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도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뭐 끌어내라,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말들이 좀 오갔고 그게 또 의원이냐 요원이냐 뭐 대상을 두고 좀 분분히 의견이 있어서 이 중심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있었는데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다르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굉장히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강전혜 대변인 일단 앞서 그제 현재에서는 이진우, 여인영 이 두 전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과 대면에서는 종전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좀 보여서 왔는 게 사실인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오후 2시로 지금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같은 주장을 계속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을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조금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이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김영현 전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곽종근 사령관이 조금 아까 나온 김현태 707 단장에게 지시를 한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현태 707 단장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봉쇄가 아니라 방어 지시를 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곽종근 사령관은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저께 국회에 출석을 해서도 그 빼내라고 한 것이 의원이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속보 중에 헌재 재판에서 김현태 단장이 조금 전 얘기했던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제 국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요원도 끌어내고 의원도 끌어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그 김병주 의원, 민주당 의원과의 유튜브에 있어서는 요원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국회의원이죠. 의원이죠 하면서 점점 요원이 아니라 의원으로 이야기를 한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제 국회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의원을 빼내라는 것이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요원을 빼내라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그 국회에서도 곽종근 사령관은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 지금 김현태 707 단장이 오전에 증인신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변호인들과 그리고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진술들이 조금 번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 김정욱 행정관님 일단 뭐 말들이 서로 달라서 지금 정리해 주셨지만 어떻게 또 흘러갈지 오후 곽종근 전 사령관 얘기가 좀 나와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일단은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요. 어떻게 증언이 뭐 지금까지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신빙성이 높아지겠지만 혹시 오후에 이 김현태 단장과 오후에 곽종근 사령관 말이 좀 달라질 수 있고 한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에게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유리한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 의하면 그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진술 내용과
헌재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진술 내용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진술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건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발언을 잘못하게 되면 소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가담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 것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 내용 자체가 검찰이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4일 날 00시 30분입니다.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통화 녹취 내용입니다. 네. 진술 내용이 아니고요. 자, 본관으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이게 00시 30분입니다. 00시 39분에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라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끄집어내.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00시 10분 경에는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내 오래. 야, 전기 끊을 수 없냐? 전기? 이런 내용들의 통화 녹취 내용이 있어요. 네. 정답 이런 지시사항이 어떻게 왔을 거냐? 맨 처음에 대통령 또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소위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고 특전사령관이 707 특임단장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고 특임단장이 현장에 지휘를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면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 내용입니다. 통화 녹취 내용에 의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한 내용 자체가 그대로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통화 녹취에 등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전 그렇다면 특임단장이 얘기했던 진술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내란죄에 개입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히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이런 녹취록 같은 증거들이 밖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소위 곽 특전사령관 아니 특임단장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만약에 뭐 곽종근 사령관이 그 기존과 다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양상이 변할 수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지위 자체에 대한 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공소장이나 검찰의 공소장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게 된다면 저는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김현태 707 단장이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도 어쨌든 여기에서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본인에게 어떤 유리하게 뭐 끌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기자회견을 본인이 자처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용산 앞에 길거리에서 했죠. 예, 맞습니다. 용산의 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눈물을 보이고 네. 그때 사실 놀라웠었던 게 707이라는 이 부대 자체가 실상은 북한의 수뇌부를 나중에 이제 비상시에 타격을 하기 위한 네. 것이었기 때문에 707 단장이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다라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거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본인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본인이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지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김현태 단장이 진술을 번복했다거나 거짓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이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께 이진우 그 사령관이 나와서도 한 이야기가 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본인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과 공수처에서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구속 기소를 바로 그때 뭐 무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무리하지 않다고 한 게 충분히 수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있었던 이진우 사령관이나 뭐 여인영 사령관 그리고 오늘 지금 오전에 있는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됐다거나 국회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헌재에서는 수사 기록을 이미 다 확보를 해서 증거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정황들을 봤을 때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 생각을 떨칠 수가 네.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요. 단장이 상충된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본인이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이 지시를 받고 하위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라고 하는 네. 상황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에 본인이 가담한 것으로 네. 얘기가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얘기를 뭘 했냐. 계엄 당시 국회 봉쇄, 건물 확보 지시는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회를 봉쇄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위헌적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비상계엄을 제기했을 때 국회는 장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란죄 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소위 국회 봉쇄나 건물 확보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에 두 가지 상충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곽정근에게 국회 봉쇄가 아니라 방어 지시 받았다 이렇게 네. 또 김현태 단장이 얘기하고 있군요. 기사 내용도 또 다르게 네. 나온 내용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 이른바 용산 출신 참모들이 현재 윤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정 기자, 일단은 윤 대통령에게 용산 출신 참모들이 어쨌든 힘을 보태려고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강명구 그리고 조지현 의원이 지금 방청하고 있는데요. 네. 여당 의원들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청하는 건 지금 처음입니다. 두 의원 모두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인연을 맺어서요. 네. 대통령실 참모를 지냈고 또 지난해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 그리고 경북 경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일은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접견에 나서는데요. 윤 의원은 접견에 대해서 안 찾아뵙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게 뭐 개인 자격으로 가느냐 지도부 자격으로 가느냐, 아니 개인 자격 지도부 자격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인데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분인데 뭐 이것을 뭐 찾아뵙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투톱에 이어서 의원들 2명도 일단 대통령 접견에 나선다, 이런 내용인데, 강전혜 대변인님,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유착돼 가는 모습이 좀 좋을 거라 보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당에서 지금 이 모습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 뭐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 개인 자격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동안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구치소에 지금 뭐 영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원래 헌법에 있어서 본인이 그 구속이 되어 있어도 가까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친교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는 당연히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초반에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적인 면회를 금지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크게 언론에 저는 보도될 일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었는데 그때 공수처에서 면회 금지 그리고 서신조차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과도하게 내리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 접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나오면서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의원들 더 많이 간다 그러죠? 그죠? 오늘 지금 당 대표급 두 분인가 세 분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괜히 공연한 논란도 있고 해서 오히려 거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또 공연한 현실적으로 논란이요? 지금 예. 과도한 재판 일정 때문에도 지금 이 다른 지금 일반 인사나 정치권 인사를 지금 만나서 이렇게 한가하게 담소를 하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네, 윤 대통령 이제 뭐 접견을 많이 받지 않을 거다, 이런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는데,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이런 모습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계 아령과 옥바라지의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군요. 예, 뭐 저도 좀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면회를 가면서 뭐 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동시에 가는데 어떻게 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매우 비겁합니다. 오히려 그냥 당 차원에서 본인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면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모든 수뇌부들이 저희 내란의 우두머리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에게 면회를 가는 모습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국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그 국회에 총과 장갑차를 보낸 내란 우두머리를 위해서 면회를 가는 행위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대통령의 파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조기 재선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이 보더라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이 좀 극우화돼가는 모습들, 저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을 좁히는 형태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정확한 좀 고민을 하면서 중도화 전략 또는 극우화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조기 대선에서 매우 불리한 양상으로 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어쨌든 중도층으로 확장을 원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이 인물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데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는 모습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많이 좀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었죠. 오르내렸는데 어떤 얘기 했었는지 과거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황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그 종로구에 동별로 그 비율이 거의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뭐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네. 우리가 이게 선거 불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 선거를 막자는 것입니다. 네네. 이걸 막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잘 검토를 후보께서도 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좀 공감대를 이루는 좀 장면이 지금 나왔는데 일단 윤정 기자, 일단 황 전 총리가 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선임계를 제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선임계를 제출했는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황 전 총리는 오늘 지금 탄핵 재판에도 출석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직후까지만 해도 이 변호사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변호인단을 꾸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해 12월 27일까지만 해도 이 선임된 변호사가 3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도 안 이후에 하겠다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거물급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지금 변호인단 규모가 점차 늘어났고요. 또 초반에는 뭐 서울대 동문이라든지 검사 출신 이렇게 좀 원래 알던 사람들이 줄을 이뤘지만 네. 최근에는 40대 젊은 변호사들도 변호인단에 합류를 하면서 변호인단 구성도 좀 다양해진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거는 김종욱 행정관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초기만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겠다고 해서 변호인단 꾸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늘고 늘어서 19명까지 변호인단이 늘어났다는 건데 보니까 또 이 80년대생도 변호인사도 참가하고 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참가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내용 보면서 대통령이 헌재에서 했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거죠? 강물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여기 합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지지율이 허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황교안이라는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할 것인가? 근데 예를 들면 법원에서 162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기각하고 패소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대선 과정에서 선거 공모물로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했던 세대 포이론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20, 30대와 네. 그다음에 60, 70대의 지지율을 통해서 세대 포이를 하다 보면 어쩌면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쪽의 변호인단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20, 30대의 지지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내란 범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란 범죄에 대해서 누가 수사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검찰, 경찰이 다 수사를 해서 구속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계속 극우화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정권 교체에서 정권 유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제가 볼 때는 달 그림자를 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지금 조금 전 모습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인으로 참석한 모습 대심판정입니다.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강전혜 대변인님 일단은
변호인들이 꺼려하다가 약간 탄핵 국면이 좀 분위기가 좀 기류가 좀 바뀌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모습.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겁니까, 변호인단이? 필요하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네. 증인 신문을 한번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료 조사라든지 그 문구들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선임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40대 이런 변호사들이 의미가 있는 게 네.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오랫동안 뭐 검찰총장 출신이라든지 오랫동안 그 함께 해왔었던 가까운 분들로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지금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하게 이 탄핵 심판이라든지 형사소송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인으로서 합류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저께 있었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부정선거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때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았고 국정원이 조금 봤을 때 비밀번호가 1, 2, 3, 4, 5 이런 형태로 굉장히 허술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도 부정선거라는 단어보다는 선거 시스템 전반적인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인단으로 합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철 기자, 자, 오늘부터는 탄핵 재판이 처음으로 오전부터 열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5차 변론까지는 오후 2시에 시작했지만 앞으로 남은 8차 변론까지는 모두 4시간 앞당겨 시작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 4분쯤 이곳 헌재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5차 변론은 약 7시간가량 심리가 진행되며 윤 대통령도 거진 밤 10시가 돼서야 구치소로 복귀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증인신문이 3시 반에 예정된 만큼 변론도 일찍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증인들의 면면도 굉장히 좀 관심인데 증인들 그리고 주요 쟁점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5차 변론 때에 이어 오늘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조금 전 10시 20분쯤부터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반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차례대로 증언대에 섭니다. 이 중 곽 전 사령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그제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차 변론 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 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변론 때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는데 반대로 곽 전 사령관은 입을 열지도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는 양심 선언을 해 주목받았던 김 단장과 야당의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는 박수석의 증언도 주요 관심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국민변호인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인물이 어쨌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강경 보수 스피커로 떠오른 한국사 전한길 강사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윤정 기자, 이 국민변호인단계 보니까 발족한 지 한 나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입자 수가 7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단체입니다. 2월 중순 출범을 목표로 이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가입을 위해서는 온라인 서명 등 실명 인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10시 기준 가입자 수입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게 온라인인데 익명성은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어제는 이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네. 전한길 씨는 글을 올렸는데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당장에는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나서게 됐다라면서 이 참여 이유를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직무 복귀가 2030 세대와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한길 씨는 이 시민단체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가 된 발언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네, 이런 발언을 해서 일단 고발을 당했는데 어제 전한길 강사가 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휩쓸 것이다 이런 표현은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점거한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탄핵 반대하는 게 이 분위기와 열망이 전체 헌법재판관들과 재판소 휩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명,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일단 강전혜 대변인님, 일단 전한길 강사가 고발 당했는데 또 국민의힘이 여기 좀 법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서 또 여당 내부에서는 좀 더 우려의 목소 좀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한길 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갑자기 보수의 스피커로서 컸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분이 원래 이제 스타 강사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이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냈을 때 민주당에서 전한길 씨를 유튜브에다가 신고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떠한 개인 자격이지만 조금 큰 스피커로서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공격이 개인에 대한 공격들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살해 협박이라든지 이런 이메일들을 계속 받아서 동작경찰서에다가 여기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을 했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스마트워치를 받아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설 경호업체를 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60억인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계속 그냥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뿐인데 민주당은 저는 그 부분도 이상해요. 왜 하필이면 구글에다 신고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라든지 고발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의 카톡 검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2030들이 민주당에 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에 불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굳이 미국 기업인 유튜브에다가 신고를 하는 이런 형태로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한길 씨가 지금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전한길 씨를 오히려 키운 부분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이런 것들은 저는 전한길 씨 한 명에 대한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개인이 또 민주당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또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정당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국 행정관님, 일단은 강전혜 대변인이 좀 지적하신 민주당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좀 반론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국민변호인단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장애 여론 조직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차원에서 극우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도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쌍방이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전한길 씨가 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전한길 씨는 본인이 스스로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돼요. 12월 4일 날 본인이 올려놓은 자신의 유튜브에는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 잘못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위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본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12월 4일 날 얘기했던 내용은 어떤 거고 지금 내용 얘기하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인이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스타 강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사라고 하는 근현대사가 어떤 겁니까? 소위 일제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화됐고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를 진행한 게 24년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에 군대가 투입이 됐고 거기에 총과 장갑차가 동원이 됐고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국회의 기능을 갖다 마비시키려고 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소위 이 다른 야당이나 소위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몰아가는 모습들 자체는 저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상당히 이념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념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사 강사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앞으로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셔라. 하지만 그렇게 누리는 데에는 본인이 했던 앞뒤 얘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김명현 전 국방장관 새 소식도 어제 들어왔는데 윤지영 기자, 일단 서부지법 난입 상태로 좀 구속됐던 피의자들에게 김명현 전 장관이 자비로 영치금을 보냈다. 또 편지까지 썼는데 이 내용까지 좀 여러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치금 한 명에 수십만 원을 30여 명의 피해자들의 영치금 계좌로 보내줬다는 건데요. 이 영치금은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받은 영치금에 사비를 더한 돈이라고 이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도 썼는데 여기에서 이 서부지법 사태 피해자들을 애국전사라고 칭하면서 애국전사. 네, 이 청년들은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인단은 영치금 계좌가 더 확인이 되면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감옥에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강한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강전혜 대변인님,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 형사재판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일종의 뭐 여론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개인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뭐 이런 서부지법에 난입한 분들에 대해서 애국전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저분들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알겠습니다만 법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저런 형태로 폭력적으로 점거를 하고 그리고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를 뭐 찾아다닌다는 이런 형태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정적인 고마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영치금을 보낸다라거나 애국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전광훈 목사인데 윤정 기자, 일단은 회견을 통해서 회견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혐의를 좀 부인했는데 뭐랄까요, 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후 의혹 자체는 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더욱 확대가 됐는데요. 이런 배후 의혹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는 그 특임 전도사들이 자신과 대화할 군번이냐라면서 이 배후설을 일축했습니다. 내가 대화할 군번이냐? 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특임 전사도 아니고 그냥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서울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차장에 이제 다니면서 가끔 인사하면 인사할 정도, 이 정도의 관계지. 내가 무슨 뭐 아니 그런 애들하고 내가 대화할 군번입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 넘고 원로 목사인데. 이건 좀 부연.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북한의 짓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은 북한이 본인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이 구속됐죠. 대통령이. 그리고 국정원에서 저한테 암호를 해독했다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국정원 직원 2명이 찾아왔습니다. 뭐냐?
정광훈을 마취를 시켜 포대에 담아서 반잠수정으로 북한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지금 북한이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좀 황당해 보이는 주장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네. 전광훈, 전한기를 비롯해서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에 대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굉장히 저도 좀 궁금한데 김종욱 행정관님, 이 모든 게 북한의 지시다가 맞습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얘들 망상가들이죠. 예를 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아니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애국 청년입니까? 이 사건에서 구속 65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권 손상, 공용물권 손상 미수, 특수폭행, 건조물 침입 이 죄로 65명이 구속이 됐어요. 거기다가 경찰 42명이 부상이 됐는데 그중에 7명이 소위 중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자까지 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전광훈 목사가 북한이 이걸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상황 자체가 북한이 지시에 따라서 공수처장이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이 사람들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 누가 지금 다 예를 들면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서로 내통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의힘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상식적이어야 대화를 나누죠.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행태들이 보인다면 그리고 그 공간에 올라가서 집회 공간에 올라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시지 말아야죠. 공당, 집권 여당입니다. 정신 차리. 이 조기 대선 가능성 열리면서 일단 잠룡들 얘기도 저희가 좀 조금씩 전해드리고 있는데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윤정 기자 일단 말도 굉장히 많고 기대도 일각에서 하고 하는 분이 일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인데 복귀 시기가 점점점 뭐 이번 주말이냐 다음 주냐 얘기 나오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진보 보수 정치 원로들을 만나면서 뭐 2월 말, 3월 초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네. 했는데 저희 MBN이 취재한 결과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길 이후에 복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복귀 시기가 나오면서 최근 한 전 대표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한 전 대표와 관련된 평가들을 내놨는데요. 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를 내가 처음 만나봤지만 비교적 신선하고 젊고 소위 시대의 흐름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소위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요. 12월 3일 계엄 선포하는 날 본인은 즉각적으로 계엄에 반대하면서 이 계엄을 막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 국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사실 진두지휘 하다시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나는 그 자체로서 봤을 적에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못할 것도 없는 사람이지. 역으로 따지면 한동훈의 자리는 없다. 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이 탄핵 소추를 해서 이 전국이 이렇게 되고 국민들이 뭐 죄지은 것도 아니고 이번도 뭐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별 의미도 없고 정치 지형에도 영향 없다. 그렇게 보시면 그냥 사라질 사람이다 이래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복귀를 두고서 뭐 여러 시각들 찬반이 좀 엇갈리는 몫을 좀 들어봤는데 강전의 대변인 일단은 킹메이커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불리는데 일단 만났는데 후한 평가를 내리네요. 네,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단은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말하자면은 본인이 당대표직에서 내려놓은 이후에 좀 말하자면 잠행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보이는 모습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이제 상황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 형사 사건들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친한계의 사람들끼리 만든 유튜브가 새로 개설이 된다라든지 그리고 친한계 쪽의 스피커들이 요즘 조금씩 바빠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던 그것이 마지막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저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때쯤에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달 보입니다. 중순쯤으로 일단 점쳐지네요. 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보수에 있어서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으로 평가되는 분들 그리고 비상계엄을 완전히 반대를 했었던 좀 왼쪽으로 볼 수 있는 한동훈 대표라든지 여러분들의 스펙트럼이 당 안에 있다는 게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한동훈 대표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뭐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서 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이후에 다른 사람들 요즘 뭐 삼김이라든지 이야기는 나오지만 네. 실상 뭐 워낙 원내에서 그 친명계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대선 과정에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클릭으로 인해서.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지금 탈당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보이는 김문수, 홍준표, 왼쪽으로 보이는 한동훈,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 자체가 중도 확장성이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동훈 자리 없다. 그냥 사라질 사람이라고 좀 평가절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영향력이 줄어들 거다라 얘기했는데 어제도 저희가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만 경선 통과 여부도 좀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경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실상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좀 너무 앞서 나갔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그리고 당대표로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서 당선이 되었을 때 63%죠? 예,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보이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상위권에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당내에서 영향력이 많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 3, 4위 정도로 연조가 네, 나오군요. 그리고 본인 근처에 있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입지가 커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나선다는 것,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건강한 정당으로서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정치 활동 예고한 건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총선을 예를 들면 만일에 똘똘 뭉친 민주당만으로 총선을 치렀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께도 포용과 통합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부탁을 드렸던 거고 뭐,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건 뭐 실천의 한 예로 든 거고요. 네,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대선 주자로 본격 나설 듯한 모습인데 일단은 민주당에서 복당 신청은 받아줄지 정확히는 이재명 대표도 뜻도 아마 의중도 반영이 될 걸로 보이는데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대선 출마에 자격이 있는 분들은 네.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셔서 자기의 입장들을 개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포용과 통합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후보군이 많으면 좋다, 다양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제 포커스가 포용과 통합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란 사태를 완전하게 진압을 하고
민생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투트랙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란 진압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소위 김경수 전 지사를 필두로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대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에게 지지를 얻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 우위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파악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에 플러스해서 포용과 통합이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좀 짧게 더 여쭤볼게.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문 인사고 대표적인 인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서면 복구하는 인물이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경계할 인물로 보이긴 하는데 경쟁 주자로 볼 것 같은데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품성에 대한 평가가 좋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일부의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하는 포용과 통합은 당연히 민주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인 거죠. 왜냐하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더 폭넓은 다수 유권자 연대를 만드는 과정은 저는 어떤 후보든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자녀 한 명당 1억 원이라는 통 큰 출산 장려금으로 화제를 모았던 부영그룹이 올해도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했는데요. 올해는 총 28억 원을 지급했고요. 2년간 전달한 출산 장려금만 9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산 장려금 덕분인지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은 예년보다 21%가 올랐고 최근 신입사원 채용에는 5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는데요. 이중근 회장은 사내 출생률 상승에 대해 금모으기 캠페인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 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 전하며 합계 출산율이 1.5명이 될 때까지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영그룹의 저출생 해소 노력에 화답하듯 출산 장려금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세법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생 문제, 앞으로도 좋은 해결책과 지원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국내 최초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11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습니다.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이국종 교수가 어려운 여건을 뚫고 살려내며 중증외상 분야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정부는 제2의 이국종을 키워내겠다며 2014년 고대구로병원에 국내 유일 중증외상센터 전문의 수련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은 그간 외상 전문의를 20여 명이나 배출해내며 국내 중증외상 의료계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9억 원의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 센터 운영이 어렵게 돼 문을 닫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외상 전문의 수급에 더욱 난항을 겪게 된 의료계. 의료 파업 때문에 불안함이 가중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환자들은 더욱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